뜨겁고 황량한 사막을 무대로 펼쳐진 연합국과 추축국 사이의 결정적인 전투, 그리고 그 속에서 활약했던 숨겨진 영웅들. 2차 대전의 주요 전선 중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독일과 영국 양측의 명장이 맞붙는 숙명의 라이벌 전투로 번져가는데, 그 발단은 이탈리아의 야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1940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유럽의 대부분을 장악하기 시작한 독일은 이제 영국으로 눈을 돌려 영국 본토 침공을 계획합니다. 한편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급하게 식민지 확장을 준비하는데, 유럽 전선에서 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틈을 타 북아프리카 지역을 넘보고 있었던 것이죠. 중동의 풍부한 석유 자원은 물론 여기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게 된다면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매우 중요한 관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무솔리니의 욕심대로 쉽게 진행될 수가 없었는데, 리비아는 이미 이탈리아의 손에 넘어와 있었지만 이탈리아가 목표로 하는 이집트는 영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영국과 격전을 벌여야 하는 꼴인데,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이탈리아군의 장비 상황이 매우 열악했던 것이죠. 25만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이 있긴 했지만 신무기는커녕 1차 세계대전 당시 생산된 고물들을 그대로 사용해야 했고, 황량한 사막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단조차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솔리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영국에 맞설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창 독일이 잘 나가는 모습에 자신의 군대 또한 독일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그의 고집은 옆에 있는 지휘관조차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13일 무솔리니는 위험부담을 끌어안은 채 리비아에서 영국령 이집트를 향해 침공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외곽 시디바라니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성공하였지만, 사막의 특성상 낮이건 밤이건 생지옥이고 무턱대고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에서 전쟁까지 벌어지니 병사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세치고는 기어가는 수준의 이탈리아군의 행보는 영국군의 정보망에 속속 파악되고 맙니다. 한편 영국도 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독일이 개시한 영국 본토 대공습이라는 무차별 폭격을 방어하느라 북아프리카에 당장 지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탈리아가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고, 9월 중순이 되자 예상대로 보급 문제마저 발생하면서 진격을 멈추고 시디바라니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호주를 포함한 각국의 연합국이 영국을 도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잊혀져 있지만 훗날 이들은 영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였죠. 이 무렵 히틀러가 영국 침공마저 포기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군의 주춤거림은 영국군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을 벌어다 주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물자를 보충하고 병력은 6만까지 증강시켰으며 마틸다 전차를 포함한 기갑전력도 증파하였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야욕에 맞서 영국군이 북아프리카 전역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2월 9일 영국은 웨이벌 장군의 지휘 아래 이탈리아의 정면을 공격함과 동시에 빈틈을 찔러 보급선을 차단한다는 일명 컴퍼스 작전을 개시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영국군은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상에서는 영국의 함대가 시디바라니와 해안 병참도로에 한포 사격을 실시하고, 동시에 주력 부대가 이탈리아의 니베이 진지를 돌파하며 재빨리 배후를 잡자 3개월간 공들여 구축한 이탈리아 진지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군을 도와 토브르게 레츠라고 불리던 호주군의 활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들은 북아프리카 전역에 잘 알려지지 않는 숨은 영웅으로서 전투의 전황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수는 적었지만 영국의 동맹으로서 전략적 위치를 선점해가며 묵묵히 전장을 지켜주었습니다. 후에 벌어질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도 이들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막아낼 수단이 없던 이탈리아군은 도미노 쓰러지듯 진지가 줄줄이 함락되었고, 5일 안에 컴퍼스 작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영국의 계획은 단 이틀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탈리아군은 포로로 39,000명이 잡히고 3개월간 진격한 160km가량의 교두보와 시디바라니 근처의 모든 진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승리에 취한 웨이블 장군은 이 기세를 이어 리비아의 바르디아를 거쳐 토브룩을 향해 진군을 명령하는데,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이탈리아군은 방어진지를 구축해 어떻게든 영국을 저지해보려 했지만 격전을 치를 때마다 콩가루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후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후방에 있던 그라치아니 원수가 무솔리니에게 퇴각 허가를 요청하는데, 무솔리니는 이를 완곡히 거부하고 북아프리카 전역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941년 1월 4일 바르디아를 점령한 영국군은 4만 명의 이탈리아군을 포로로 잡았고, 22일에는 토브룩마저 점령하는 데 성공하자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탈리아의 패잔병들은 해안 도로를 따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마저도 기동성이 빠른 영국군에게 따라잡혀 그나마 있던 기갑 전력과 물자도 모조리 빼앗기게 되는데, 결국 패전에 대한 책임으로 그라치아니는 사임하고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약 10주 동안 진행된 영국군의 반격에 이탈리아는 이집트를 점령하기는커녕 리비아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토를 빼앗기자 이탈리아는 곧바로 독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솔리니의 무리한 욕심에 발이 묶이자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북아프리카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나치 독일은 영국과의 항공전을 포기하고 소련 침공에 모든 전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북아프리카에 투입할 병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중동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또한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히틀러는 유능한 장군 한 명을 북아프리카로 보내는데 히틀러가 지목한 장군이 바로 에르빈 롬멜이었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에게는 채찍질로 엄하게 대했지만 항상 최전선에서 부하 장병들과 함께하면서 소통, 공감, 혁신 등 다양한 리더십에 빛을 발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영국의 처칠조차도 때때로 롬멜을 언급하며 롬멜은 적이지만 더없이 위대하고 훌륭한 장군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그렇게 명령을 받은 롬멜이 이탈리아군과 방어선 사수에 전념하기 위해 리비아 트리폴리에 투입됐는데 독일군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무기와 보급품을 가지고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소의 무기와 물자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동차에 나무 판자를 덧대고 색을 칠해 가짜 전차로 둔갑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롬멜의 작전은 놀랍게도 대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3월 24일 롬멜의 지휘 아래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이 엄청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진격해 나갔으며 전차로 위장한 차를 포함해 대규모 전차 부대가 몰려오자 영국군은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일군은 일주일 만에 엘 아게일라에서 영국군을 패배시키고 토브르까지 진격에 성공하는데 독일군의 계속된 승전보는 독일과 영국 본토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럴수록 롬멜의 명성은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유럽 전선에서는 히틀러가 스탈린을 배신하고 소련으로 침공한다는 독소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전역은 사실상 중요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물자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충분치 못한 병력과 물자를 걱정하는 롬멜 역시 진격을 멈추고 수비태세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렇게 뺏고 뺏기는 전투는 계속되었고 수개월이 흐른 1942년 6월 마침내 독일군은 토브룩을 탈환함과 동시에 영국군의 보급 물자를 대량으로 노획함으로써 다시 이집트로 진격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공운으로 롬멜은 독일군 사상 최연소로 원수 계급에 오르게 되죠. 한편 이집트까지 밀려난 영국군은 엘 알라메인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독일의 롬멜에 맞설 엄청난 카드를 꺼내는데 바로 몽고메리 장군이었습니다. 군사작전에는 항상 신중함을 중시했던 몽고메리는 행동에 옮기기 전에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고 이러한 그의 방침으로 느리기는 하지만 확고한 승리를 거두는 치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아프리카 전역 영국의 지휘관으로 몽고메리 중장이 투입되고 섣부르게 공세에 나서는 대신 충분한 전력이 증강될 때까지 대치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영국 본토와 동맹국으로부터 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증강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이 무기 대여법까지 통과시킴으로써 M4 셔먼 전차 300대와 다량의 항공기를 지원하자 영국의 전력은 확연히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롬멜은 작전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며 8월 30일 밤이 되자 공세를 개시하였지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데 하룻밤을 소비했고 한 발 먼저 움직인 몽고메리가 전차를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방어망에 걸린 독일군은 작전 개시 4일 만에 공격을 포기하고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독일군과 전력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졌고 서두르지 않고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 나간 그는 이제 물자와 병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침내 10월 23일 독일군의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모았던 지상의 병력과 전차, 공중의 폭격기로 쉴 새 없이 독일을 몰아붙였고 이내 독일과 이탈리아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도 역시 남아있던 호주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당시 롬멜과 함께 독일군을 지휘했던 게오르그 시투맨은 비이팅 대령과 전선을 시찰하러 나섰는데 이때 호주군이 이들이 타고 있던 지휘차를 발견하고 기관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차에서 총탄을 맞은 비이팅 대령은 절명하고 옆에 있던 시투맨은 그 충격으로 심장병이 발작해 죽게 됩니다. 후에 시투메 대장은 실종으로 보고가 되었으며 호주 시드니에는 이 전투에서 활약한 호주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기념 분수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전황은 영국군의 승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엘 알라메인에서 퇴각하기 시작한 독일군은 끝없이 밀려났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자 롬멜은 히틀러에 물러서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총퇴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1월 8일 영국 연합군의 승기가 확실시되었고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마지막 작전을 감행합니다. 독일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영국을 도와 북아프리카 전역의 상륙작전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횃불 작전입니다. 튀니지와 알제리, 모로코에 상륙하여 불과 이틀 만에 점령을 성공하는데 미국은 이로 인해 유럽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밀린 추축국은 패배를 맛보고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액티비전이 제작하고 한국에서는 블리자드가 서비스하는 신작 게임 콜 오브 듀티 뱅가드 편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콜 오브 듀티는 영상에서 전개된 엘 알라메인 전투를 FPS 게임으로 즐겨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전장과 같은 그래픽과 미친 스토리 몰입감으로 현재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전선을 배경으로 다뤘던 시리즈의 전작들과 달리 서부전선, 독소전쟁, 북아프리카 전역, 태평양 전쟁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콜 오브 듀티 뱅가드에서는 엘 알라메인 전투뿐만 아니라 각종 2차 대전의 전장을 플레이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멀티플레이와 좀비 모드 또한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뱅가드 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동시에 잊혀진 평범한 영웅들을 조명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때문에 게임의 캐릭터 또한 영상에 나온 숨은 영웅, 북아프리카 전선의 호주군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300명을 저격한 죽음의 저격수, 영국 공수부대원 등 4인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모두 실존 인물들을 배경으로 탄생하였죠.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2차 대전의 참혹함을 입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콜 오브 듀티 뱅가드.
평소 스케일이 큰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FPS 게임 마니아라면 이번 콜 오브 듀티 뱅가드 편을 강력 추천드립니다.